이슈 트래커. 한국도 세계 인류의 산유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걸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보다도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거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대륙붕 제7광구입니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인 82,000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천연가스가 약 175조에서 210조 입방피트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조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고도 합니다. 7광구에 가장 먼저 주목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온 나라가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었죠. 당시 석유는 바로 돈이었으니까요. 제7광구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까지 등장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유국의 꿈은 5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끈질기게 옆에서 괴롭히는 일본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원을 한국이 차지하는 게 배 아픈 것이었을까요? 가만히 있던 일본이 갑자기 불쑥 들어오는 바람에 50년 가까이 독자적 시추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간 서남해 해저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근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죠. 당시 한국이 영유권을 발표하자 일본은 얼마나 급했는지 요즘같이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를 빌미로 경제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했고,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의 반발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1974년 양국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일본의 논리에 말려 들어갑니다. 협정 기간은 1978년부터 50년간으로 제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제대로 된 시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86년 몇 차례 공동 탐사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현재는 충분한 기술을 확보했지만 양국이 개발을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탓에 독자적 시추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공동개발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경제성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협정 기간이 끝나는 2029년 이후 일본이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1970년 한국이 영유권을 선포할 때만 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서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대세였습니다. 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무려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있어서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조차 주장하기 어려웠죠. 오키나와 해구 때문에 일본과는 대륙붕이 원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의 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소름 돋는 것은 일본이 갑자기 경제성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탐사를 그만둔 것으로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 판결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협정상 한국과 일본 중 한 나라라도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을 못한다는 협정의 구멍을 이용한 것이죠. 문제는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시한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국의 협상 시한은
2028년까지입니다. 자원 개발은 시추부터 생산까지 8년은 잡아야 합니다. 향후 1, 2년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면 석유 단 한 방울을 얻지 못한 채 협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바다 영역의 영유권은 거리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7강구의 3분의 2는 거리상 일본 측 해역에 가깝습니다. 협정이 종료되면 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분노해야 되는 사실은 제7광구는 한국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일본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방해를 받지 않고 제7광구를 개발했다면 50년이 지난 지금쯤 한국도 엄청난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본의 이런 미친 작전으로 인해 아직도 개발조차 못하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일본에게 뺏길 위험까지 생긴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제7광구의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짓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권 판단 기준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바뀐 만큼 협정 만료 이후 한국이 영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2029년이면 제7광구가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 공론화를 통해 제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3년 UN 대륙방 한계위원회 CLCS에서 제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심의가 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양국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이번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분명히 이 부분의 고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한일 관계 악화를 명분으로 제7광구 문제를 한국과 대화하지 않을 명분을 만든 거죠.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화 없이 시간을 끌다가 영해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으면 원래 한국 것이었던 약 5,600조 원의 자원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일본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이럴수록 더욱 애가 타는 것은 한국이라고 일본은 생각하겠죠. 2028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7광구는 한국을 몇십 년 부양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현재의 우리와 후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다시 우리 것을 일본에게 뺏기지 않도록 정말 한마음으로 빠르게 행동해야 할 것 같네요. 지난 12월 22일자 방영됐던 런닝맨 482회차에 영화 식스 언더그라운드 홍보차 내한했던 라이언 레이놀즈와 멜라니 로랑 그리고 아드리아 아르오나까지 주연 배우 3인방이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이 헐리우드 배우들과 한국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딱지치기 미션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라이언 레이놀즈의 실력은 마치 용인의 민속촌에서 뛰쳐나온 사람처럼 한국인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큰 재밌거리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또 재미를 유발시킨 부분이 더 있는데요. 바로 헐리우드 배우 3인방에게 런닝맨 고정 패널들의 나이를 유추해보라는 질문을 던진 장면이었습니다. 이 중 아드리아 아르오나는 가장 어려 보이는 사람으로 멤버 전소민 씨를 꼽았고 27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실제 나이 34살이라고 말해주자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 전소민 씨에게 당신의 비결 좀 알려달라고 진심 섞인 농담을 전했죠. 이어서 지석진 씨를 가리키며 몇 살로 보이냐는 질문에 아드리아 아르오나는 36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이 술렁이자 옆에 있던 라이언 레이놀즈는 조금 더 많을 거라 예상했는지 42이라고 조심스럽게 떠받고 돌아오는 54이라는 답변에 두 배우는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왕코 형님이 아주 흡족스러운 모습이시네요. 실제로 동아시안의 피부 기질을 보면 노화가 빠른 서양인들의 피부와 달리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비교적 덜 진행되는 유전적 요인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또 후천적 요인으로 한국인들의 안티에이징 문화는 K-뷰티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로 세계에서 입지를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기 만족을 위한 각종 시술 및 홈케어의 힘도 있을 테죠. 요즘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연마하는 것만큼이나 외모에도 중점을 두는 시대가 되었고 남성들 또한 뷰티 및 외모에 눈을 뜨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남성 뷰티 시장을 한국 남성들이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남녀노소 안티에이징과 외모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샤넬은 재작년 남성 전용 화장품 라인인 보이드 샤넬을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남성 뷰티 시장이 정말 한국을 필두로 변화가 불고 있는 것 같죠. 이러한 선천적이면서도 후천적인 관심 요인들로 인해 한국인의 외모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으로 상당한 동안 외모를 갖추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최근 영어권 커뮤니티에 식스 언더그라운드 주연 배우 3인방이 런닝맨 멤버들의 실제 나이에 충격을 받는 부분들의 클립 영상이 공유되면서 한국인의 동안 외모에 대해 네티즌들의 다양한 생각들과 의외로 한국 버라이어티 쇼 편집 방식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오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서양인보다 자신과 외모를 훨씬 더 잘 가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특히 한국 남성들 말이야. 그들은 더 유행에 민감하게 옷을 입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남자들의 경우 탈모가 적기도 해. 난 한국인이고 33살인데 여전히 성인 영화를 보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해. 대학원생 시절 10년 동안 박사 과정을 밟은 한국 학생과 함께 있었어. 이미 군 복무도 마친 상태였고 몇 년 동안 직장 생활도 했다고 들었어. 그리고 또 학교로 돌아와 10년을 공부했다고 했지. 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 그가 1학년 신입생들보다 더 젊어 보였거든. 그는 40살이었고 기혼에 2명의 아이도 있었지. 실제로 52이라는 그는 50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곳의 또래처럼 보이진 않아. 그는 젊게 차려입었고 피부가 매끈하고 건강해 보여. 맞네. 그가 그 나이대처럼 보이진 않아. 한국식 안티에이징에 대해 떠들겠지만 나는 방송 편집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건 마치 일본 프로의 2.0 버전처럼 느껴져. 유교적 문화가 미디어에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카메라에 잘 비춰지려 하는 건 당연하지. TV 플랫폼에서는 외모적으로 젊고 뛰어난 사람을 출연시키려 하겠지. 유교 언급은 너무 간 건가? 또 한국과 일본의 방송 편집 부분에서 받은 느낌에 전적으로 동의해. 한국의 편집은 좀 더 과장됐다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일본식 편집은 자기적 웃음 구간들이 짜증날 때가 있어. 그래도 가끔 서양식 유머 토크쇼도 이러한 편집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 편집자의 손을 거쳐서 강조된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 나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영국인이야. 한국에 왔을 때 동료들의 나이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 난 그들이 나랑 동년배일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들은 30대와 40대였어. 네가 말한 TV 플랫폼에 개입을 한 부분은 동의 못해. 또 유교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거 다 치우고 그저 노력의 산물인 거야. 한국인들과 일상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하나씩 좋은 팁들을 가지고 있어. 돼지가 피부에 좋다든지 말이야. 유교를 언급한 건 좀 어색해. 도대체 그것과 현대미디어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공자가 TV 진행자가 되는 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기라도 한 건가? 그래, 내가 불편러했나봐. 요즘은 태양 아래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밖에 나가질 않아. 나는 이게 농업에 사용된 호르몬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한국인들은 박쥐처럼 매달려 자거나 반중력 기계를 쓰나봐. 나한텐 좀 이상해. 나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늙어 보이는 중년 남성들을 많이 봤어. 오랜 시간 일하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는 것은 그들의 노화 방지에 그닥 도움이 되질 않았지. 그러나 이제 나도 중년에 접어들었고 나는 내 아시아 친구들의 외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내 친구 중 한 명은 나보다 3살 더 먹었을 뿐이었지만 여전히 20대처럼 보여. 솔직히 나도 동안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어. 나도 나이보단 젊단 소리를 듣는 편이지만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운동이 건강에 좋다거나 통조림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의식 자체가 드물었어. 시댁에 1960년대에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주된 이유가 매일 아내분께서 파이를 구웠기 때문이었어. 건강에 대한 의식 자체가 희미했던 거지. 파이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이 에피소드를 다 봤어. 꽤 재밌는 편이었어. 편집이 좀 거슬리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런닝맨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재밌는 쇼 중 하나야. 새로운 거를 원한다면 한번 찾아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난 한국의 TV쇼가 대부분의 미국 TV쇼보다 더 재밌게 보여.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술, 담배를 많이 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 지금은 다 끊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고 있어. 나는 지금 20대 후반이야. 동양인들이 젊어 보이는 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중 일부는 화장, 수술, 포토샵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식습관이 정말 관건이라고 생각해. 나는 처음에 한국 버라이어티 쇼를 봤을 때 보기가 좀 힘들었어.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는 끊임없는 음향 효과와 편집 방식 때문이었어. 나는 무한도전과 런닝맨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보았는데 점차 익숙해져 왔지만 내가 언제 웃어야 할지 지정해주는 느낌을 받았고 재밌는 순간이나 펀치라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는 느낌이었어. 아마 내가 서양 프로에 익숙해서 생소했던 걸 수도 있어. 나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어.
웃긴 장면을 반복하는 것보단 농담을 강조하는 자막이 더해지는 게 더 좋은 편이야. 그가 한국 나이로는 54인데 미국 나이로는 52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단지 농담인 거야? 한국에선 모든 사람이 태어난 직후 바로 1살이 되고 새해에 1살 더 먹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서양식 나이가 한국식 나이보다 한두 살 더 젊어지게 돼. 12월 31일에 태어나는 건 정말 끔찍하다. 맞네, 하루 만에 2살이 돼버리는 거니까.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달력연도 기준인 거고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우리와 같은 생년월일 기준 계산으로 쓰여져. 한국의 나이 표기 방식은 한국에서도 고리타분한 풍습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된 시대에서 이러한 나이 계산을 사용하는 걸 싫어하지. 이건 그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기능도 없어. 라이언 레이놀즈는 43이고 여전히 20대 후반으로 보여. 아닌데, 그는 딱 그 정도 나이로 보여. 나도 라이언과 똑같이 반응했어. 저게 52살이라는 건 미친 수준이야.